베이징 시내 한 호텔, 새벽 3시. 고려항공 승무원 대기실 복도에서 보위부 지도원들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더 쿵쾅거렸습니다. 1층 비상구를 빠져나온 저는 새벽 4시, 텅 빈 베이징 거리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위조 중국 여권을 받아 동남아로 향한 저는 매 순간 저 출입국 직원이 혹시 내 위조 여권을 알아볼까 하는 공포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무더운 오후, 한국 대사관 근처 골목에서 브로커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에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현지 경찰의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서.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담 앞에 기대어진 낡은 사다리를 미끄러지는 손으로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높이가 생각보다 높았고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있는 힘껏 담을 넘었습니다. 대사관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발을 삐끗해 넘어졌지만 저는 곧바로 일어나 숨이 넘어가도록 외쳤습니다. 저 북한 사람입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에요. 한국 가고 싶습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그 후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고향에 친척이 계시다면 어느 지역인지 사연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모든 사건은 평양 대동강변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강 건너로 보이는 주체 사상탑과 늘 울려 퍼지는 행진곡 소리가 일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인민군 장교 출신이셨지만 제가 중학생 때 작은 실언 하나로 지방 공장 관리직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장마당에 나가 중국산 옷가지를 몰래 팔며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에서는 배급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마당에서 쌀 1kg 사려면 한 달 월급으로도 모자랐고 겨울이면 연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에 나가시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터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셔서 허리가 굽으셨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출세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원수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수도 없었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은 다 잘 산다는 말을 듣고 자랐던 저는 이게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키 검사, 외모 검사, 사상 검증까지 수없이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상 검증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가족 3대가 당에 충성했는지, 혹시 남조선이나 미국과 관련된 사람이 없는지, 심지어 친척 중에 장마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는지까지 다 조사합니다. 다행히 저는 모든 관문을 통과했고 24살에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유니폼을 처음 입던 날, 거울 앞에선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연희가 정말 출세했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에 오르고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 교육에서 배운 건 서비스가 아니라 선전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원수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승객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손님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도 우리 임무였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언니 한 분이 승무원 대기실에서 남조선 비행기는 서비스가 정말 좋다던데 라는 말을 했다가 다음날 보이부 차량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언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차례도 언젠가 올 수 있겠구나. 한마디 말실수, 한 번의 작은 의심만으로도 나와 우리 가족 전체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양 하늘은 예전처럼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한 지 2해째 되던 해, 저는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베이징 수도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인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자유롭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분주히 오가는 승객들,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쓰인 유니폼을 입은 그분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하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웃고 심지어 외국인 승무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고려항공 승무원들은 항상 보위부 지도원의 감시 아래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승객 한 분이 좌석에 잡지 한 권을 두고 내리셨는데 제가 그걸 치우다가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인천공항 사진과 함께 세계 1위 공항 서비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승무원들, 깨끗하고 넓은 공항 시설,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거기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는 건 그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잡지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만약 보위부 지도원이 이걸 발견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베이징 공항 귀국 게이트 앞에서 보위부 지도원 동무가 우리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남조선 좋다는 소리, 중국 좋다는 소리, 입에서 한 번만 새어나와도 동문의 집안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평양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베이징 공항의 불빛, 한국 승무원들의 환한 웃음, 그 잡지 속 사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저기 가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싹 튼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을 할 때마다, 베이징 공항 유리창 너머를 바라볼 때마다 그 질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하니 있는 걸 보시고 걱정하셨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 있니? 직장에서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 중에 중국인 승객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음료를 드리러 갔을 때 그분 화면에 서울 거리 사진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어쩌면 전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승무원, 체제에 순종하는 인민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이징 노선을 오가면서 제 마음속 의문이 커져갈 무렵 집안 형편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관리직마저 잘리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한때 인민군 장교로 당당하셨던 분이 이제는 말수도 줄고 등도 굽으셔서 보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장마당 장사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단속이 심해지면서 중국산 물건을 팔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그 돈이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단속반에 걸려
그날 번 돈을 다 빼앗기고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추운 날씨에 서서 장사하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우셨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일해도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저도 승무원 월급을 받긴 했지만 그걸로는 쌀 한 가마도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봄이면 먹을 게 떨어져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른들께 들었는데 북한은 1년 내내 보릿고개였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이 말했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약을 구해오시면 모를까. 중국 약이라는 게 장마당에서 몇 달치 월급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면서 왜 아버지 약 하나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승무원 동료 한 명이 베이징에서 도망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위부는 남은 승무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밤새도록 조사했습니다. 동무는 그 반역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혹시 같이 도망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려 떨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승무원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가도 보위부 지도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화장실 갈 때도 불식짝을 지어 가야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도 누가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몰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너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아빠는 이제 늙어서 어디 갈 데도 없지만 너는 젊으니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난다는 게 도저히 불효막심한 짓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도리를 저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을 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부모님도 결국 다 같이 굶어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 차라리 제가 살아서 밖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부모님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아주 작은 희망이 제 마음 한구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봄에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동남아 제3국으로 가는 관광 전세 비행 승무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온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그곳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거기 담을 넘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북송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저, 이번 동남아 비행에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울음을 참으셨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너도 우리처럼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답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효도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한 몸은 여기 묻혀도 좋다. 어차피 나는 늙어서 갈 곳도 없고
하지만 너는 아직 젊지 않냐. 너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아빠 소원이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밤새도록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한 달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밖에 나가면 돈이 필요할 거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을 굶다시피 하며 모으신 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또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한국에 내 고모할머니의 조카뻘 되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다. 이름과 대충 사는 곳을 적어뒀으니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쪽지는 분단으로 흩어진 가족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평양의 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골목,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걷던 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떠나야만 산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던 두부김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귀한 소주 한 병을 꺼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셋이 함께 한잔하자. 우리는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늙고 굽은 등으로 손을 흔드시던 부모님.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언젠가 다시 만나겠다고. 통일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 무릎 앞에 다시 절을 올리겠다고요. 평양을 출발하는 그날 아침, 순안공항 승무원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들이 우리 짐을 하나하나 뒤지고 몸수색까지 했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 화장품 케이스 밑바닥에 숨겨둔 달러와 쪽지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다행히 검사를 통과했지만 출발 브리핑에서 보위부 지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비행은 우리 공화국을 선전하는 중요한 임무다. 만약 누군가 도망이라도 치면 남은 동무들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옆에 앉은 동료 승무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도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건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고 제 마음도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어린 시절 뛰어놀던 거리들.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일행은 지정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복도를 오가며 감시했고 방마다 돌아가며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부러 배가 아프다고 열이 난다고 연기했습니다. 내일 비행 때문에 푹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방에 남았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복도를 걷는 발소리를 세며 저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감시 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품 케이스에서 돈과 쪽지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삐걱 소리가 나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1층 비상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베이징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였으니까요. 미리 외워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4시 베이징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저를 비췄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빨리 와요. 시간이 없어요. 그는 저를 낡은 승합차에 태우고 베이징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고려항공 승무원증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평양의 리언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여권이었는데 사진 속 제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관광객이에요. 다른 중국인들 틈에 섞여서 동남아로 가는 겁니다. 절대 북한말 하면 안 돼요. 공항에 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마다 저 직원이 혹시 내 위조 여권을 알아볼까 하는 공포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동남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야자수, 낯선 간판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저는 지금 정말 멀리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허름한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기다리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추격대가 올까? 중국 공안에 신고되면 어떡하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낮 2시 한국 대사관 담을 넘으세요. 준비는 다 됐어요. 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한국 대사관 근처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회색 담. 저게 한국 땅이에요. 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북한으로 다시 안 갑니다. 멀리 담 위로 태극기가 살랑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하면 바로 뛰세요. 시간은 딱 30초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북한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지금이에요.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가로질러 담 쪽으로. 뒤에서 경찰의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서.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못 넘으면 평생 북한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담 앞에 기대어진 낡은 사다리. 저는 미끄러지는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높이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있는 힘껏 담을 넘었습니다. 대사관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발을 삐끗해서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북한 사람입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어요. 한국 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숨이 넘어가도록 외쳤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한 분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네. 저 평양에서 왔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었다는 것, 베이징 호텔에서 도망쳤다는 것, 위조 여권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대사관 안작은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위부 지도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며칠 후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드릴 준비가 다 됐어요. 조만간 비행기 타실 거예요. 한국.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자유의 나라로 가는 건가요? 출발 전날 저는 대사관 직원분께 부탁했습니다. 혹시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제가 안전하다는 걸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나중에 한국에 가시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는 날, 저는 그 나라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이제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에서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한 사람으로.
기내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게, 고향을 떠나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때는 떳떳하게 고향 땅을 밟고 부모님 무릎 앞에 절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평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부모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흔들며 잘 가거라 하시던 어머니, 눈물을 참으시던 아버지. 제가 여기 도착했다고, 제가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감옥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받는다는 게 고문과 협박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사관 분들은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물 드릴까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받을 때 앉아 라고 소리 지르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 말이 잘못 전달되어서 또 문제가 생길까 봐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어지다가 조사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쉬었다가 내일 계속합시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을 배려해준다는 게요. 처음 며칠은 입에 배어있는 선전 문구들이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원수님의 은덕으로. 그럴 때마다 조사관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긴 북한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온 이야기, 장마당에서 고생하시던 어머니 이야기, 병원비가 없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치료 못해드린 이야기. 말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체제가 잘못된 거지.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제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분, 양강도에서 온 분,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요. 하나원에서 한국의 역사, 법,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선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에서 직업을 정해주는데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다고요? 한국항공사 출신 강사님이 오셔서 항공 서비스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저 북한 고려항공에서 일했어도 한국 비행기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강사님은 놀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언어랑 서비스를 다시 배우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경험이 있으니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하나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떳떳하게 인천공항을 걷겠다. 더 이상 선전용 인형이 아니라 진짜 승무원으로 일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이후 남한에 내려온 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인천공항 근처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처음 받은 정착금으로 생활하면서 공항 면세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쌀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과일이 산더미처럼 있고 밤 11시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1kg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말입니다. 공항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항공사 승무원들을 자주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 예전에 베이징 공항에서 부러워하며 바라보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제 꿈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억양 교정, 항공 서비스 교육, 영어 공부, 틈틈이 번 돈의 일부는 조심스럽게 제3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지상직 직원이었는데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그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쪽 하객은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들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언젠가 북에 계신 부모님을 꼭 만나러 갑시다.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배고픔 걱정 없이, 감시 걱정 없이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 공개 채용에 합격한 겁니다. 면접 마지막에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전용 인형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키는 진짜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첫 비행날 인천공항 활주로를 걸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제 모습. 더 이상 보이부 지도원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전 문구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승객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평양 어딘가에서 부모님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실까요? 연희가 잘 살고 있을까? 걱정하고 계실까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남편과 함께 통일 기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단의 아픔은 우리 모두가 겪는 비극입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상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 딸아이 손을 잡고 평양에 가서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예쁜 딸이 있고 떳떳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그리움이 있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던 부모님,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며 저를 키우신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가거라 하시던 아버지. 제 딸아이에게 가끔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는 북한에서 왔단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커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평양 하늘만 날던 한 여자의 꿈은 이제 자유로운 하늘을 납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가장 먼저 평양으로 날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인천공항 활주로를 걷습니다. 자유의 하늘을 향해 희망을 품고 날아오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저 같은 탈북민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